자, 이번에는 고려 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는 이제 몽골과의 다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앞선 영상에서 거란족 그리고 여진족하고의 다툼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여진족 밑에 있다가 이제 세력을 키워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을 만든 이제 몽골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은 일단은 여진족 밑에 있으면서 여진족을 이제 섬기는 그런 부족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이 13세기 초에 전체 초원을 통일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와 함께 이제 그동안에 자신들을 괴롭히던 여진족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화복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던가 뭐 유럽, 뭐 러시아, 인도 북부, 그리고 이제 뭐 중동 지방까지 말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넓은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몽골족과 우리가 만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최초의 사건은 이제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만나게 됩니다. 몽골이 이제 여진족과 싸워서 그 여진족의 금나라를 이제 몰아나겠자 그 밑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진족 앞에 활동을 하던 거란족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제 국가를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족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거란족들을 몽골이 이제 몰아붙이면서 거란족들이 이제 도망을 치다가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란족들이 강동성을 차지하고는 이제 농성을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침략한 거란족을 몰아내려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몽골족도 이 거란족을 쫓아서 들어오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거란족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첫 접촉이었고요. 이후 사신들이 왕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사신들이 왕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신 왕래 과정에서 이제 몽골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경우에는 싸우다가 굴복을 하면 아주 가혹한 처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잘 들어주면 또 그렇게 싸움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란족들을 이제 축출하는 걸 도와줬다는 핑계로 요구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죠. 그러던 중에 이제 몽고의 사신이었었던 이제 저고요라고 하는 인물이 돌아가던 중에 저고요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얘가 죽은 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몽골은 이거는 고려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몽고 사신이 피살되면서 이제 저고요가 죽으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 고려의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무신 정권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였었던 최후가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는 이 몽골족이 이제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몽골족하고 한번 붙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고려가 몽골한테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에게 1차적으로는 굴복을 하고 앞으로 이제 몽고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거란족하고 관계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굴복하고 잘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이거 잘 안 지킵니다. 예, 그래서 고려는 1차 침입일 때 잘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잘하긴 뭘 잘합니까? 네, 강화도로 천도로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여기 올 수 있겠냐 이거죠. 몽골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복한 민족이고 나라이긴 한데, 얘들이 물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초원 지역에서 살면서 뭐 강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강화도 갔다 오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강화도 주변이 굉장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뿐 아니라 갯벌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기를 들어가고 나가는 게 좀 안 됩니다. 지금 현재야 강원도가 육지 김포 쪽하고 다리가 두 개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자동차를 타고 건너가게 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고려 때의 강화도는 지금보다 더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이후에 계속해서 간척 작업을 하면서 그 갯벌을 육지로 만든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강화도하고 달리 지금보다 훨씬 더 갯벌이 발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장기 항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항복하지 않고 버틴 건 맞는데 그 30년 동안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항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살기 위한 저항입니다. 지금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제 약탈을 하고 불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전투가 이제 처인성 전투인데요. 이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가 이끄는 병력들이 적장인 이제 살리타를 사살하는 등 이제 공을 세우지만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큰 목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당시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가 이제 이곳에서 죽으면서 몽골군이 물러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30년 동안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고려의 정부는 육지의 백성들을 그러면 놔두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고려 정부는 육지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방치한 게 아니에요. 네, 방치를 안 하고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당시 육지의 백성들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몽골이 쳐들어와서 힘들고 몽골이 물러가면 강화도 정부에서 나온 세금 징수하는 애들한테 세금을 뜯기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뭘 했어요? 바로 유명한 문화유산이죠. 예, 바로 팔만대장경을 조판을 합니다. 참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이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차라리 이런 문화유산을 만드는 것보단 당시 고려 백성들을 구하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자, 결국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최씨 무신 정권도 이제 붕괴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막 저항을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몽골 애들의 그런 통치 방식을 이제 좀 우리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게 지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려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몽골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고 또 송나라하고의 싸움에서 이제 몽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몽골도 해군을 보유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려는 이제 몽골의 쿠빌라이 칸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쿠빌라이 칸의 이제 딸이 이제 고려로 시집으로 오는 등 고려로 봐서는 몽골에게 굴복한 그런 굴욕적인 역사지만 고려 왕실로 본다면 고려의 왕실이 세계 제국인 몽골의 부마, 그러니까 사돈이 되는 어떻게 보면 고려 왕실 입장에서는 무신 정권 이후 오래간만에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삼별초 대몽 항쟁은요, 이때 개경으로 환도하는 걸 반대했었던 병력들이 배중선의 지휘로 진도로 이동을 해서 진도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때 일본에다가 국서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제 마치 이제 고려에는 나라가 두 개가 들어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경의 정보 하나, 이제 진도의 정보 하나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보가 두 개 있는 모습을 몽골이 뭐 혹은 고려의 개경 정보가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도로 뭐 여몽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결국 진도가 함락이 됐고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김통정의 지휘 아래 이제 제주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전쟁을 하다가 결국 삼별초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몽골과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고려는 어찌 됐던 간에 자주성을 유지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고려가 자주성을 유지했다. 몽골과 싸웠었던 국가들 중에서 왕조를 유지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몽골에게 굴복하기는 했지만 자주성을 유지를 했고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살아가던 그런 습성이라던가 습관이라던가 문화 같은 것들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본 원정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이렇게 새롭게 정복한 나라가 생기면 그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가지고서 또 그 옆에 나라를 공격해 갔기 때문에 소수의 몽골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일본과의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고려가 동원이 돼서 일본으로 쳐들어가는데 두 번의 원정 모두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제 가미가제. 네. 일본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자살 특공대 이름으로 썼던 이 가미가제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오면서 이제 실패를 했고요. 일본 원정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몽고에서는 계속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이거 잘 봐두세요.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존속시키면서 내정을 간섭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전쟁 과정에서 우리의 피해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네. 자, 원과의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은 이제 끝났고요. 전쟁 이후에 그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자, 원나라하고는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려인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전쟁포로라던가 아니면 공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자를 뭐 몽골에다가 이제 갖다 바친 거죠. 처음에는 어느 사람이 자기 딸을 원나라에 바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었던 고려인 이제 여자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죠. 나중에 드라마도 나왔었던 원 황제의 부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뭐 원의 고위 관료의 후처가 되기도 하면서 이거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많이들 이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고려 사람들이 몽골에 가고 몽골 사람들만 고려에 온 게 아니라 몽골 제국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뭐 중국인이라던가 뭐 생목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중앙아시아 일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고려에 왔다 간 흔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두 나라가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사람들이 몽골에 건너가서 이제 공녀로서 이제 궁궐에 뭐 시녀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내시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몽골의 궁궐에서는 이 공녀들로 온 시녀들 그리고 내시들이 고려 이제 원나라의 고려의 풍습을 유행시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려양이라고 그래요. 고려양이라고 하는 고려의 풍습을 전파시켰고, 당연히 이제 고려에서도 몽골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몽골풍이라고 해서 몽골의 풍습이 들어옵니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사실은 쿠빌라이 칸이 이제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고려의 그 전통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원파 세력들은 몽골 말을 쓰고 몽골식 복장을 입고 뭐 몽골의 그런 머리 모양을 따르는 등 우리의 그런 풍습을 버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 그래요. 자, 원나라하고의 교류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익점이 목화를 전해서 들어온 게 이때라고 합니다. 뭐 이하면 농상집요라고 하는 이제 농사 짓는 방법도 들어왔지만 이제 문익점이 목화를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의생활에 이제 목화가 이제 면의 원료죠. 이제 면직물이 생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이렇게 옷을 입는 그런 문화에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면으로 만든 옷이 없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옷을 겨울에 입었을까요? 아마 못이라던가 삼배 같은 옷들을 뭐 여러 벌 껴입는 것 말고는 겨울을 날 방법이 없었을 텐데 문익점의 목화 덕분에 이제 면직물을 재배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원나라의 그 주요 군사 비밀이었죠. 화약 제조 기술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제 최무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원나라 화약 제조 기술을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제조 기술을 습득을 했고요. 이 습득한 기술을 이제 고려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서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고려 말의 외구 격퇴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고려 말에는 뭐 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중국의 혼란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원나라라던가 명나라 해안가에 출몰을 하면서 큰 골치를 썩히게 했었는데, 이때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을 하면서 아예 원천적으로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그냥 화포를 통해서 배를 가라앉혀 버리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과학기술 등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무렵에 성리학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들어온 성리학이 이제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됐죠. 그리고 뭐 라마교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관심을 이제 사람들한테 끌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넓게 퍼지게 되는 거에는 이제 나라가 좀 힘들 때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뭐 삼국유사라든가 뭐 제왕운기 같은 우리 그 단군조선 이야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역사책들은 이 시기에 편찬이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 말에 이제 공민왕 시절에 이제 공민왕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국내적으로도 할 일이 참 많고 뭐 바빴는데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외세가 자꾸 쳐들어옵니다. 홍건적과 이제 왜구들인데요. 이 홍건적들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원나라의 지배를 끝내기 위해서 들어왔었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구 그러면 이제 일본이죠. 공민왕이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 왜구라던가 뭐 홍건적의 침입 이게 그냥 단순히 쳐들어와서 조금 국경 지역이 혼란스러웠다 정도가 아니라 홍건적의 경우에는 개경을 함락시켜 버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남쪽으로 도망가게 만들었고, 왜구의 경우에는 바닷가 그리고 혹은 강을 거슬러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고려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때 이제 반원기역이 악화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뜬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게 바로 누구냐면 최영 그리고 이성계 등이 이때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최영은 고려의 이제 충신으로서 남았고, 이성계는 훗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인지도를 이 왜구 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좀 아까 살펴봤었던 최무선이 화포 사용하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 왜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본거지를 공격해야 한다라고 해서 박위가 대마도를 정벌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대마도 정벌 얘기가 나온 게 두 번인데요. 지금 고려 말에 한 번 나왔고 나중에 이제 세종이 즉위하면 즉위하자마자 대마도를 또 한 번 정벌하러 갑니다. 자, 그런 그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요. 이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되든 그러니까 중국의 주도 세력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 권문세족이라고 불리우는 집단과 신진사대부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이제 기존의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원나라 쪽으로,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건국되는 이제 뭐 명나라, 이렇게 패가 나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그 내부적인 갈등에 더해서 외교적인 갈등까지 이렇게 갖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